여러분,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당신의 손바닥 위,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박힌 코스피 5천선이라는 숫자. 정확히 말해 5천을 넘나드는 이 지점은 대한민국 증시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안정적으로 체류해 본 적 없는 인간의 호흡이 허락되지 않는 미답의 고도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K디스카운트의 완전한 해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차세대 HBM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종 승리를 찬양하며 축배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외제차들이 들었고 옆자리 김대리는 자기가 산 종목이 3배가 됐다며 퇴사 서류를 만지작거립니다. 40대 가장인 박 차장은 드디어 영끌에서 산 아파트값이 회복되고 주식 수익률까지 받쳐주니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서점가에는 코스피 만포인트 시대의 생존법이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마치 온 국민이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축제, 그 화려한 VIP룸에 초대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파티장의 바닥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좌에 찍힌 수익률 30%, 50%라는 숫자는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수여한 훈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특정 섹터의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입한 초고압 유동성이 만들어낸 시각적 왜곡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해발 5,000m급 고산의 정상 부근에 서 있습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깊숙한 곳이 타들어가는 듯한 압박이 느껴집니다. 산소 포화도는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당신의 판단력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손끝은 검붉게 변해가지만 추위가 감각을 마비시켜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옷기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은 날이 선 금속처럼 피부를 깎아내고 체온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습니다. 이제 발밑을 보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눈층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예년보다 많은 적설이 반복되며 층층이 쌓였고 그 하중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눈사태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균열음이 들립니다. 크르르르. 마치 얼음판에 실금이 가는 소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소리가 누적되는 순간 수백만 톤의 눈이 한꺼번에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발밑에서도 같은 경고음이 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이 아직 더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밧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구속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정상 근처에 도착한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매체는 공기 중에서 바로 얼어붙어 분무처럼 흩어지고 그들은 환호하며 셀카를 찍습니다.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 기쁨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빛은 공포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감으로는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많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5천선 위에서 더 높은 숫자만을 꿈꾸는 탐욕은 향후 10년간 당신이 피땀 흘려 벌어들일 노동소득의 상당 부분을 만 몇 달 만에 증발시키는 자산 강제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6년 하반기의 국면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계의 은퇴 자금과 노후 설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재배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데이터의 해부대 위로 올라가 봅시다. 왜 지금의 코스피 5천선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험대인지 말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표면적 지표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가계 전체의 평균 DSR은 통계상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보유한 차주, 특히 박 차장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끌어쓴 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이미 심리적 한계선인 40%를 넘어선 사례가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험군에서는 이 비율이 50%에 근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의 돈이 소비로 흐르지 못하고 그대로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상환 자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체감 경기는 차갑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자본의 유동성,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혈액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초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화려한 전광판 뒤편, 이 거대한 경제구조의 하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키로 파괴라는 현상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으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하중이 수백만 번 반복되면서 내부 결정 구조가 서서히 손상되고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40년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나로우스교, 당시 최첨단 공학기술로 지어진 이 현수교는 강풍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이 반복되며 내부의 응력을 축적했고 결국 단 49초 만에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리는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그 장면은 지금도 구조공학 교과서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그 직전 단계에 서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코스피 5천선이라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내부 구조는 이미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쓸어 담고 있고 HBM은 없어서 못 판다는데 왜 내 지갑은 그대로일까? 박 차장님처럼 성실하게 월급 모아 주식하는 분들은 이 지점부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답은
우리가 믿어왔던 성장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는 이제 AI 서버의 필수 부품이 되었고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2023년 대비 2025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여러 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승장은 낙수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협력사가 살아나고 협력사 직원의 소득이 늘며 그 돈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6년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 흐름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폐쇄된 회로 안에서만 순환합니다. 이 돈은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남의 부동산이나 해외 자산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이전됩니다. 통계는 이 흐름을 아주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자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상위 1%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중산층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이거나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뉴스에서 쏟아지는 긍정적 지표들은 여러분의 지표가 아니라 상층부의 지표입니다. 당신의 체감과 뉴스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피곤해집니다. 숫자는 웃고 있는데 삶은 웃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모든 에너지를 AI와 반도체라는 특정 섹터에 몰아넣고 있고 나머지 실물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는 냉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그저 국가적인 거대 담론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머리 고민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한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증권가와 언론 그리고 정책 담론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주주 환원과 기업 밸류업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진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드디어 선진 시장처럼 주주를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정부는 이를 구조개혁의 성과로 설명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배당받으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는 하나의 네모칸 법칙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환호하는 호재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탈출을 돕는 조명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버블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명분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2026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왜 대기업들은 이 시점에 현금을 풀어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확대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도덕적 각성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점의 높은 주가는 대주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주요 대기업 그룹들의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시기입니다.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높을수록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가치는 커집니다. 주가가 높아야 지배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늦추기 위해서도 주가 방어는 필수입니다. 배당은 투자자들을 붙잡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마취제입니다. 문제는 그 재원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자금은 원래 미래를 위해 쓰였어야 할 기업 내부 유보금입니다. 차세대 기술과 장기 연구개발 그리고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영역을 버티기 위한 완충장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둥을 하나씩 떼어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방은 잠시 따뜻해지지만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불꽃이 꺼지고 난 뒤 남는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으로 미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미 경험한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89년 12월 29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38,957이라는 사상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축제 분위기였고 전 세계 자본은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산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고 로펠러 센터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일본 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헤드라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 경제가 세계의 정점에 섰다는 선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일본의 대기업들은 기록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월 니케이는 방향을 틉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 증시는 다시는 그 고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수치로 환산된 자산 손실은 수천조엔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상처는 숫자보다 깊었습니다. 주가가 꺾이자 기업들은 현금을 쏟아부어 주가를 방어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더 늘어났고 배당은 유지됐습니다. 대신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장기 연구와 미래 투자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치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불리한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따라올 국가들이 있었고 기술 격차를 유지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재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이미 성숙 국면에 진입한 시점입니다. AI의 핵심 모델과 플랫폼은 이미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선점됐습니다. 이제 남은 경쟁은 응용과 효율화 그리고 가격입니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수록 가격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는 노동 비용과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의 평균 노동 비용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고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소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는 성장의 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89년의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절대적 중심이 존재하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축통화와 군사력, 그리고 금융질서 모두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글로벌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에 정점에 서 있습니다. 달러 체제에 대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고 주요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은 분열돼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재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한국은 느리게 내려오는 일본의 경로가 아니라 훨씬 빠르고 복합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더 이상 당신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5천이라는 숫자만을 바라봅니다. 배당금을 세며 안도하고 지금의 수익이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의 젊은 투자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는 안전하며 이 파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의 다음 세대는 장기 침체 속에서 성장했고 소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회복되지 않았고 노후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숫자가 정점을 찍을 때 당신의 삶은 정점을 찍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하락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2026년 하반기인가? 왜 5천선이 구조적으로 위태로운가? 여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대못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점은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작동할 때 5천선은 유지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못은 공급과 수요의 역전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은 전 세계가 AI 서버를 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를 사들인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는 다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발주한 서버용 반도체 물량이 실물로 인도되어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자본은 얼마나 더 벌어올 거냐를 묻기 시작합니다. 수익성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순간 빅테크의 설비 투자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5천까지 끌어올린 유일한 엔진인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엔진 가동을 멈추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대못은 금리의 시차입니다. 박 차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안심하시나요? 2026년 하반기는 과거 저금리 시절에 빌렸던 막대한 부채들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2%대 금리로 빌렸던 수백조 원의 대출이 2026년에 4%에서 5%대 금리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자 비용이 2배로 뛰는 금리 쇼크가 실제 가계부에 박히는 시차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수는 5천인데 사람들은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내수 경제가 썩어 들어가는 지표와 삶의 완전한 괴리가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못은 글로벌 자본의 눈높이입니다. 미 연준은 2026년에 이르러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시대를 선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국채가 4%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준다면 굳이 위험천만한 5천선의 한국 증시에 머물 이유가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채 비율이 높고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의 자산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삭제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5천선 위에서 여러분에게 물량을 넘기고 떠나는 은밀한 엑소더스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조 앞에서 무력하게 당해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관객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무너지는 무대를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구조를 해석하고 출구를 설계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공포에 휩쓸려 패닉셀에 동참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릴 때 오히려 구조적 이익을 확보하는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면 대중은 뒤늦게 현실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늦습니다. 자본은 공포보다 먼저 탈출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봐야 할 숫자는 코스피가 아니라 시스템의 관절입니다.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구조, 그리고 미 국채금리 구조의 변화를 보십시오. 특히 단기물 금리 구조가 정상화되는 순간 글로벌 자본의 리스크 인식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략은 단순해집니다.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 생존성입니다.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성 게임입니다. 평생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제가 강조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는 자본의 성격 변화를 읽는 눈입니다. 상승의 에너지가 성장에서 부채 돌려막기로 변했다면 그때가 바로 비상구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실적 숫자에만 취해 있지 말고 그 뒤에 숨은 가계부채의 한계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시스템 설계도를 보십시오. 이것은 김대리의 얘기이자 박 차장님의 얘기, 바로 당신의 얘기입니다. 둘째는 포트폴리오의 물리적 이주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살아남는 자산은 화려한 성장 서사가 아니라 물리적 기반 자산입니다. 알고리즘은 전력망 위에 떠있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2026년 이후 거품이 걷히면 남는 것은 결국 구조물입니다. 전력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송배전 네트워크, 원자력 기반 안정전원 구조를 장악한 기업만이 기능을 유지합니다. 주식이라는 디지털 숫자를 일부 내려놓더라도 에너지와 달러 유동성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이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가 아니라
현금성 유동성입니다. 지옥은 불타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사라지고 유동성이 말라붙어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파티장이 바로 지옥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조명 아래서 모두가 환호할 때 비상구를 찾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이 영상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다가올 자본구조 재편기에서 당신의 가게가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만드는 최후의 구조적 경고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말할 때 구조를 보십시오. 남들이 숫자를 말할 때 흐름을 보십시오. 남들이 희망을 말할 때 리스크를 설계하십시오. 코스피 5000은 역사적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정상은 언제나 더 깊은 낙차를 동반합니다. 눈사패는 정상 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포화되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눈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발밑에서 들리는 소리는 축제의 음악이 아니라 시스템의 비명이며 구조의 균열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